배운철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한양대학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고, 여러분 혹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NFT라고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또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운철 교수님을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야, 우리 이제 제가 어, 강의를 최근에 이제 대학 강의 시작하고 나서 한 12년 만에 초등학생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어려운 강의를 맡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저기 현장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온라인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유리한 첫 시간 시작하자마자 퀴즈를 한번 할게요. 목사님 저기 아, 공동 호스트 권한 좀 주실래요? 네네네네. 네네. 잠시만요. 됐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직 공동 호스트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동 호스트 권한을 좀 주세요. 아예 호스트로 바꿔드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뭐가 문제인지 스포트라이트가 안 돼서. 자, 저기 채팅창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채팅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손 들면 돼요. 이제 워밍업으로 초성 퀴즈 할게요. 초성 퀴즈. 이게 채팅창으로 나가면 이거 화면을 공유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할 때는 저기 노트북 있지? 저기 보고 손 들고 질문하면 돼. 질문 있어. 이게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채팅으로 하면 되는데 오프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또 화면밖에 못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초성 퀴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네, 초성 퀴즈. 초성 퀴즈 잘 들어봐. 무슨 초성 퀴즈인지. 화면 보이시죠? 저 화면 자, 초성을 보고 아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먼저 올려주시면 돼요. 현장에 있는 친구 손 들었는데. 자, 우리 민찬이가 네, 현장에 있는 친구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민찬이 얘기해보세요. 메타버스.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현장에 네. 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혹시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맞췄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최종 강의 끝나고 나서 제일 잘 맞춘 친구한테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목2 지금 화면은 제가 초성 퀴즈 할 때만 다시 켜달라고 요청드릴 테니까 요거 저기 나중에 껐다 켰다 할게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 메타버스가 어떤 개념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 같은 여러분들 학생 대상보다는 그래도 제 학교에서 대학생들 그리고 또 실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앞으로 또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에서도 밑에 소제목을 달아놓은 것처럼 메타버스가 이제 뭐 게임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같기도 한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크리에이터, 창작자를 위한 세상이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박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과 NFT라는 개념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최근에는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었고 또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쪽인데 제가 써놓은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상세계에서 실제감을 더욱 증강시켜 상호작용하는 플랫폼.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물론 다른 정의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에 대한 이제 소개들은 앞서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전문 기술 회사인 시소랩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제가 대표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됐고요. 또 그동안은 이제 블록체인과 NFT 쪽 일을 하는 스타즈 그룹에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회사에 지금 겸직 대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NFT 산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서는 제가 미디어 분과위원장으로 대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 오고 있어서 개인 회사는 블록체인 전략 연구소라는 회사를 그동안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내용들을 제 회사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되는 대학생들, 언니 오빠들 가르치는 겸임 교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기회가 되면 또 더 자주 만나면 좋겠고 사실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단어들이 있었고 산업에 대한 예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아유, 잠깐만요. 메뉴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대상으로 하는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영상 자료들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처음에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놀거나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트렌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소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피자 가게 배달부였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이제 힘들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정말로 멋있는 집도 짓고 내가 그 안에서 여가 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세상에서 나는 정말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개념을 이 작가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고요. 코로나19를 피해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 자,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단어였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 현실을 벗어나서
온라인 공간,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 소설이라는 곳에서 메타버스라고 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그 용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를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두 번째,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이 앞쪽 부분 한번 볼게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점점 네. 점점 더 디지털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점점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아날로그 지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걸까요? 인간은 옛날부터 본능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아날로그 지구에서 수많은 건물들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이런 욕구를 전부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점점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의 뜻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초월 및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세계 및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혹시 자, 이 자료 설명할 때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메타버스의 종류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특성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혹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플로 책상을 찍으니까 그 위에 동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바로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부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등을 브이로그로 올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바로 라이프로깅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온라인 화상 수업 또는 화상회의 등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바로 거울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바로 가상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메타버스에 속해 있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영상은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가지 종류의 성격이 조금 다른 메타버스가 있구나라는 거고, 제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일 텐데, 그 경우는 소셜 로깅 형태, 그러니까 제페토는 특히 소셜 로깅 형태의 서비스고, 로블록스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같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뒤에 있는 배경은 가상 배경이에요, 가상 배경. 그러니까 실제 있는 저 배경이 아니고, 집에서 제가 이제 제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 뒤쪽은 이 벽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나와 또 뒤에 있는 공간이 강의를 하거나 온라인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배경으로 바꿨더니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과 가상 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는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인 용어와 등장하게 된 배경들을 좀 찾아내고 난다고 하면, 다음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은, 여러분들 메타버스에서 막 놀고 친구들 만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가상 공간이잖아요. 가상 공간을 꾸미고, 그 가상 공간에 건물을 짓기도 하고, 아바타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아바타가 입어야 될 옷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메타버스 내에서 창작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공간 디자이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간 조성 기획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들에서 우리가 스페셜 IO라는 요 영상들을 보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들을 보게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3차원 입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볼 수 있어요. 이게 스페이셜 IO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고, 건물도 있고, 또 영상들도 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화면에서, 지금은 좀 더 많이 발전했지만, 이 영상 보면 여기 왼쪽에 그 캐릭터하고 오른쪽 캐릭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허리까지만 있고 다리가 없어요. 지금 그 전까지는 이런 메타버스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봐왔던 여러분들이 뭐 제페토나 이제 로블록스 가서 만든 아바타들은 전체가 그냥 아바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 전까지 있었던 이런 영상들,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보면 메타버스 공간 내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어, 다리가 없는 영상들을 많이 봤을 텐데, 왜 그동안 그러면 메타버스에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나 또 내가 이제 선정하는 인물들은 그동안 다리가 없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아는 사람은 채팅이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 손 들고 하면 보목2 화면에서 켜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바타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게 아바타들이 상반신만 있는 거예요. 주로 그동안은. 이렇게 상반신만 있는 메타버스가 그동안 많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혹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상상을 해봐도 좋은데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이런 아바타들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뒤에서 제가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동작을 재현할 때 사람의 동작이라는 것들을 표현해 줄 때에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들을 막 뒤져봤을 때 우리 지금 줌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줌에서도 하는데 거의 얼굴하고 어깨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션을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상반신에 있는 데이터들은 되게 많이 있어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손을 움직일 때의 동작들은 많은데 그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발 움직임의 다리의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반신으로 있다가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반신만 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현실감이 떨어지죠. 근데 메타버스나 가상 공간은 현실 세계의 실제감을 제공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정보들, 그게 이제 AR이라고 하면 Augmented Reality인데 증강된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건 현실보다 떨어지니까 이 공간에서 현실감을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다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되게 사람이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여줘야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데이터들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역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도 어떤 베이스,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데이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잘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봤던 AR, VR, XR 이렇게 부르는 가상전시 공간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로 가면 내가 마우스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아까 스페이셜 IO에서 봤던 것처럼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오른쪽에 벽면에 있는 그림을 본다거나 왼쪽 벽면을 본다거나 뒤를 돌아서 다시 뒤쪽을 간다거나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상전시라는 쪽에서 되게 많이 발전해 왔었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보는 사람들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개발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아바타는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의 아바타들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만들기 어려워요. 이렇게 웹 기반으로 만들 경우에는. 그런데
그 공간에 가보면 전시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막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NPC라고 하는 그냥 로봇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아바타처럼 나도 아바타를 만들고 내 친구도 아바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이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방식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에서 많이 했던 그런 내가 캐릭터 선정하고 어떤 공간에 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하는 형태의 게임들을 사용했던 엔진을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해서 유니티나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써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 PC나 모바일을 다 지원하고 확장성도 좋고 또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서 실습 같은 거 많이 했을 때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이렇게 눈에 쓰고 하면 이제 내가 막 이걸 쓰고 하면 내 눈에 3D로 보이면서 하는 VR이나 AR 서비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함께 이제 렌즈 타입의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메타버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그 서비스들은 대부분 첫 번째 얘기했던 AR, V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렌즈를 쓰면서 우리 눈의 시야 전체, 시야각, 눈으로 볼 수 있는 면적 전체를 안경이 커버를 하면 우리 시야가 잠깐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보이는 곳 전체가 다 새로운 공간이니까 마치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살짝 속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속이는 게 가장 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그게 마치 나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청각이에요. 청각은 우리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무서운 장면 나올 때 막 배경음악이 이렇게 음산하게 깔리면 그거 자체에 우리가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잘 조정하면 우리가 현실에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D 영화관 가면 이제 뭐 의자가 움직이는다거나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어 전쟁터 같은 장면에 가면 가스 냄새나 화학 약품 같은 냄새가 난다거나 해서 후각을 좀 일부 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제 운동 감각을 좀 속이기도 하는 또는 그걸 대체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입고 장착하는 기기들과 함께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감각들을 장갑을 끼게 되면 촉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옷을 입으면 수트를 입으면 우리 몸에 있는 전체의 감각들을 압력을 줌으로써 감각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메타버스가 어떻게 접근되고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실제 같아라고 하는 실제감이 있어야 돼요. 그쵸? 리얼리스틱한 부분들. 이게 진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이 내가 몰입하기 좋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각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몰입하기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자동차 경주 같은 게임을 하게 되면 정말 자동차의 소리도 들리고 화면의 속도에 따라서 주변에 지나가는 풍경들이 더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서 레이싱을 하니까 뭐 경쟁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몰입감들은 게임적인 요소 또는 내가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몰입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상호작용성은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하고 메타버스 공간하고의 상호작용성.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공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했는데 내가 손에서 놓자마자 공이 멀리 날아가는 구조가 되는데 나는 공을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한참 있다가 나가면 이 상호작용성도 떨어지고 실제감, 몰입감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것으로 이제 게임 같은 거나 운동 같은 걸 해봤을 텐데 또 여러분 폰에서 리듬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건반 내려오면 건반에 음에 맞춰서 내가 리듬 게임에 해당되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누르는 것보다 뭐 반응이 느리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
뭐 테니스나 탁구나 볼링 같은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동작하는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걸 인식하는 상호작용성이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인데 그 공간을 확장한다거나 세계관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아이템들을 확장한다거나 내가 맵을 하나 깨고 나면 그 다음 맵으로 간다거나 하는 이런 확장성들을 계속 줌으로써 메타버스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초성 퀴즈 다시 할 테니까 이쪽 저쪽 화면 한번 켜주시고 자 초성 퀴즈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서비스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그러면 그냥 화면으로 해볼게요. 화면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태블릿을 연결했는데 또 지금 태블릿이 좀 동작을 안 하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자, 이거는 뭘까요? 이 초성은 뭘지 한번 맞춰봅시다. 현장에 저기 오디오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보목2도. 그리고 채팅하셔도 돼요, 채팅.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아까 한 명만 맞췄는데. 없나요? 이거 지금, 예. 아, 이거 선생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켜주셔야 되는구나. 그 마이크 쪽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이 왔어요, 그죠? 네. 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정지윤 님이고, 네,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주셨네요. 좋습니다. 제페토예요, 제페토. 제페토. 보목2는 안 켜지시네요. 마이크가 안 켜지시네요. 자, 다음 문제. 그러면 자, 다시 자, 카운팅 잘해서 맞추신 분들. 자, 한국에는 네이버 Z에서 운영하는 그 제페토라는 그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고, 이 제페토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또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서비스 중에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보목2가 오디오 꺼져 있으니까 좀 재미는 없네요. 그죠? 보목2가 좀 약간 시끌시끌해서 괜찮았는데, 현장감이 있었는데. 자, 텍스트로 한번 주시거나, 채팅으로 주시거나, 현장에서 선생님 혹시 맞춘 사람 있으면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프렌드라는 그 한국의 SK에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은우도 초성은 맞췄으니까
은우도 맞춘 걸로 해줄게요. 일단 1점. 네. 그리고 한국보다 글로벌에서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네. 오목투 선생님 거기 화면에 네네 됐습니다. 네. 마이크만 켜시면 되는데. 네. 네, 이제 켜졌습니다. 켜졌고요. 오목투가 켜지니까 시간이 되는군요. 자,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 네. 네네. 김정현 친구가 해줬고, 현장에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보목추 현장에 계신 선생님은 오디오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좀 가까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블록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 또, 딴 것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좋아했던 건데, 지금도 좋아할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누가 제일 먼저 맞췄는지 알아주시고. 맞아요. 그 다음 때 해볼게요, 그 다음 때. 자, 마지막 퀴즈예요, 마지막 퀴즈. 마지막 퀴즈는,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맞추는 친구는 좀 2점 드릴게요, 2점. 베더타운, 한국어는 베더타운인데, 보목 잠깐 쓸게요. 네, 보목층들이 등장하니까 아주, 네, 액티브하네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로블록스라는 게임형,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로블록스고, 여러분 여기 와서 게임을 여러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는 로블록스랑 거의 같은 형태인데 약간 소셜 쪽에 더 강화되어 있는, 그리고 로블록스의 게임 기능들을 만들어가는 제페토라는 게 있고, 여기는 회원가입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링크만 있으면 들어와서 활동하고 모이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해외는 게더타운이라는 게 있고, 한국에는 게더타운하고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제페토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잽이라는 게 있어요. 잽. 그리고 제페토하고 거의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소셜 쪽에는 이프렌드라는 서비스가 있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제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서비스와 아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오픈 월드,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NFT에서 메타버스까지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얘기 안 하겠지만 웹 3.0이라는 시대가 오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용자 중심의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1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민당 국민 529명당 한 명이 유튜브 수익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수 대비
수익 창출 채널이 얼마나 많으냐 살펴봤을 때 인구수 대비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이 세계 1위인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다는 거죠. 인구수에 대비해서. 한국이 보면 529명당 한 명이고 미국이 666명당 한 개의 수익 채널이고 인도가 3,633명당 한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인도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666명인데 3,600명까지 가니까.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가지고 수익 뭐 이렇게 수익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블로그라는 것도 있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예전에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것도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는 있었고 한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노는 거 그리고 우리 게임 e스포츠 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다 세계 1위 하잖아요. 그죠? 이번 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적으로 채택돼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문제로 내년으로 연기됐죠. 그죠? 연기됐는데 한국이 e스포츠 세계 최강국 중에 최강국으로 항상 있죠. 항상 인구 우리가 이 작은 나라에서 게임 쪽도 e스포츠 쪽도 제일 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페이크처럼 잘하고 싶다 이런 친구도 많잖아요. 그죠? 중국이나 뭐 해외 가보면 페이크가 거의 아이돌 웬만한 아이돌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창의력이 되게 많은 잠재력이 높은 그리고 여러분은 초등학생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곧 조금만 몇 년만 지나면 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창작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럼 메타버스가 만든 직업이 새로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을 하고 응답을 받는 식으로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웹 2.0도 마찬가지한 적이 있습니다. 아바타 자, 여기는 조금 다 볼게요.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에 등장한 웹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데이터의 부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등장한 유튜버라는 직업을 창조했죠.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직업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콘텐츠 소비 방식과 아바타와 같은 메타버스만의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오늘은 메타버스가 확장하면서 생기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들 몇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바타와 오픈월드, 샌드박스, 그리고 이를 통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요. 이용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바타이고요. 이 아바타를 활용해서 마음껏 가상세계를 탐험하도록 하는 개념이 오픈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뭐든 손쉽게 만들어보고 또 부술 수 있는 게 샌드박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만든 각종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스템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은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거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중앙화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메타버스 콘텐츠 흐름을 설명할 때 좀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 그러니까 웹의 역사와 함께 제가 한번 간단히 그래요. 설명을 됐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네. 지금은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오디오만 듣긴 했는데 조금만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인터넷 잠깐만요. 이 앞쪽 부분이 조금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화면으로 이용자가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바타이고요. 이 아바타를 활용해서 마음껏 가상세계를 탐험하도록 하는 개념이 오픈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뭐든 손쉽게 만들어보고 또 부술 수 있는 게 샌드박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만든 각종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시스템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은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거리를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중앙화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메타버스 콘텐츠 흐름을 설명할 때 좀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터넷, 그러니까 웹의 역사와 함께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는 조금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나가서 네. 웹 3.0까지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영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산자가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인터넷 초창기에는 프로그래밍, 소위 코딩이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이 뭐 게임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부분을 좀 참여할 수 있었죠. 플랫폼이 등장한 뒤에도 그 플랫폼이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용자도 그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이런 허들도 많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사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해당 분야를 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좀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림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내가 무슨 3D 아이템 제작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코딩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게임을 개발하나 내가 할 수는 있을까? 이거 남들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특별한 기술,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생산자가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만 잘 활용해도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런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생산자용 툴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디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같은 데서 글 쓰다 보면은 글을 깔끔하고 예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에디터 기능이 있잖아요. 전문 편집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저렇게 번호도 매기고 표도 그려서 넣고 사진도 좀 꾸미고, 이전에는 웹페이지에 글을 깔끔하게 배치하려면은 컴퓨터 코딩을 원래 할 줄 알아야 했는데 에디터 덕에 컴퓨터 코딩을 몰라도 블로그에 글을 깔끔하게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이런 에디터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요. 아바타는 물론이고 가상세계를 만들고 게임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툴 역시 코딩이나 그래픽 디자인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해볼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블록스 자,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 가서 내가 게임 만들고 내 아바타 만들고 내 아바타 꾸며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노는 이것들도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창작해서 그 로블록스나 제페토 내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통한 사용료를 내가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꼭 돈을 벌겠다,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든 아이템을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고 막 써줘. 그럼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만든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더니 친구들이 디펜스 타워 게임들도 하고 뭐 타이밍 게임도 하고 리듬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놀아. 그리고 내가 만든 게임을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이 쌓이면 기업들에서 야, 우리도 이런 게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게임을 만들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캐릭터 아이템을 만들고 패션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들입니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제페토는 빌드잇을 가지고 있고, 제페토 월드라는 거 새로 만들면서 이런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된 내용들을 좀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메뉴들을 찾아가서 좀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있죠. 제페토에서는 제페토 안에 가상세계를 만드는 제페토 빌드, 그리고 아바타용 무상을 만드는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사실 그 자체로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에다가 다른 게임의 요소나 아이템들을 이식할 수 있는 모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확장과 콘텐츠 탈중앙화의 가속화, 이런 흐름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툴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전업 생산자들인데요.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생산자에게 게임 판매 수익은 70%, 게임 속 아이템 판매 수익은 30%를 분배하고 있는데요. 개발자에게 배분한 수익이 2019년 4분기 3,980만 달러, 약 466억 원에서 2021년 2분기에는 1억 2,970만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로블록스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개발에 도전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수가 127만 명, 이들이 만든 게임의 수도 5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3명,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249명,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1,057명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들이 천재 프로그래머여서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요? 널리 알려진 몇몇 로블록스 개발자들의 사례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에서 배드 비즈니스라는 슈팅 게임으로 한 달에 49,000달러, 한국 돈으로 5,500만 원을 번 이든 가브론스키는 올해 갓 20살이 된 청년인데요. 컴퓨터 공학이나 게임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데도 로블록스 스튜디오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달 최고 매출 25만 달러, 하나로 거의 2억 9천만 원을 기록한 제일브레이크라는 로블록스 최고의 인기 게임도 있는데요. 이 게임은 2017년에 처음 로블록스에 등장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알렉스 발판치라는 22살 청년인데 9살 시절부터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다가 겨우 18살이던 2017년에 이런 게임을 내놔서 큰 성공을 거뒀죠. 이런 사례가 나오면서 로블록스 개발자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는 추세인데요. 물론 위의 두 사례처럼 20살 이전에 게임을 개발하고 잘 되어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게임 개발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플랫폼이 확장하면서 여기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튜브가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전업 유튜버로 전향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는 이런 로블록스 개발자 말고도 메타버스의 특성상 이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빌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컨퍼런스나 신입사원 교육, 채용 박람회, 대학 축제, 선거 유세까지 사람이 모여야 하는 행사는 거의 다 메타버스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행사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정하고 그냥 몇 시까지 접속하세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를 열 때 누가 사회를 보고 의자는 어떻게 배치하고 스크린은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배치를 고려하듯이 메타버스 행사 역시 공간을 꾸며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바로 월드 빌더, 메타버스 빌더라고 하는데요.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의뢰를 받고 주최 측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이들이 건축가라고 해서 건축학을 전공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제페토 빌드이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메타버스 세계인 만큼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지식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이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업,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또 다른 자아이자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아바타의 의상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바타의 개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 제페토인데요. 아무래도 아바타 꾸미기로 시작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제페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의류를 디자인하는데요. 여기서도 실제 의류 제작 경험이나 전문 디자인 역량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2D와 3D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제공하는데요. 2D 기능은 초보자용, 3D 기능은 2D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2D 기능은 우리 어릴 때 문방구에 가면 종이 인형 만들기 키트라고 할까요? 인쇄된 점선대로 이렇게 잘라서 조립하면 인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몸판, 등판, 바지 앞뒤 등등 템플릿이 있고 거기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으면 자동으로 한 벌의 의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누구나 그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려놓고 아바타용 아이템으로 만들고 이를 상점에 판매할 수가 있죠. 3D 기능은 2D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역시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3D 템플릿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스튜디오 안에서 3D 모델링 작업을 해도 됩니다. 세세한 요소까지 모두 손을 대서 아바타의 의상임에도 핏감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또 3D인 만큼 어깨 장식이나 허리 장식과 같은 입체적인 요소들까지 디자인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들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3D 의류 제작의 경우에는 약간의 그래픽 디자인 툴을 다룬 경험이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는 하네요. 이렇게 제페토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용자가 50만 명, 이들이 만들어낸 아이템 수만 1,50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제페토가 스튜디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2020년에 참여한 인원이 6만 명, 실제 제작된 아이템이 2만 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크리에이터는 8배, 아이템 수는 750배가 늘어난 셈이죠. 실제 이런 아바타 디자이너를 직업으로 소개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제페토 스튜디오 초기부터 활동해 오신 렌지님이 있습니다. 제페토 초창기에 인어공주 코스튬, 거북이 옷 같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제페토 크리에이터이신데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거의 130만 개에 달하는 아이템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아이템 하나에 뭐 20원, 지금은 한 3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최근에는 월 1,500만 원 가까이를 수익으로 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지난해에는 월 300만 원 수익 올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뭐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제페토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거의 5배 가까이 더 늘어났네요. 렌즈님은 아예 제페토 안에 이런 디자이너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차리고 디자이너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 드라마 자, 나머지 그 직업군들은 제가 영상 공유해 드리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네.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아까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게, 제페토에 가서 의상 아이템 만드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제페토 하면 제페토 치면 제일 위에가 제페토 옷 만들기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아까 그게 제페토 스튜디오잖아요. 스튜디오로 해서 옷 만드는 법, 월드 만드는 법, 이렇게 해서 제페토 스튜디오 옷 만드는 법, 이렇게 하면 제페토로 아이템 만들기에 대한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 몇 개를 보면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그냥 단순 소비자가 돼서 이용자가 돼서 제페토에 있는 아이템 사서 나를 막 꾸미는 이 시간을 즐길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아이템들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이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이 자료도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나 로블록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중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유니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회사도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티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유니티 쪽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라든지 뭐 또 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다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유도가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를 배우면 돼요.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랑 같은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아주 작은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움직여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 하반기에는 유니티에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커스텀 툴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1단계는 대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이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못 배우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처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이용자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서 저런 아이템도 있고 다른 아바타가 있고 아이템들 다른 아바타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전문 패션 디자인을 하거나 건축학을 전공하거나 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내에서는 창의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 조금 이렇게 창작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 유니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유니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근데 나는 유니티나 이런 거 배우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 제페토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아이템 만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로블록스에 가서 게임 만드는 아이템을 가지고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간단한 게임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도전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다 큰 이제 대학교 졸업한 제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도 4학년 때쯤 돼서 그때 한참 이제 게임 많이 할 때였어요. 그때 게임 많이 할 때고 여러분도 지금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야, 게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너도 게임 만드는 걸 한번 해봐. 그래서 그때는 플래시 게임이라는 게 있어서 조그만 게임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프로그램에 재미 붙여서 이렇게 해보다가 지금 이제 해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보안 쪽에
침입 탐지, 해킹을 자동 침입 탐지하는 이런 기술들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본 배우는 이런 과목들도 다 당연히 하겠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에 도전을 해서 이런 크리에이터, 창작자가 되는 부분들이 건축으로 가도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되어도 되고 공간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어도 되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도 되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창조하고 또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막 게임 열심히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아이템 사서 막 아이템 꾸미고 이런 걸로 갈 거냐. 물론 그게 뭐 다 병행되겠죠. 그죠? 병행되지만 이렇게 창작자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공간 내 기능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면 지금은 막 게임하면서 놀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 봤던 그 로블록스의 게임 개발했던 그 두 친구도 어릴 때부터 그냥 로블록스에서 계속 놀았어요. 놀고 조그만 게임들을 만들어 보다가 이런 게임 만들면 다른 친구들 좋아하겠네. 내 친구들 좋아하는 게임들 있네. 그럼 자기가 그 게임을 창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이용하면서 내가 만든 게임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즐기고 놀아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놀면서 나한테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기성세대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직업군들을 가질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즐기는 하나의 게임이나 아니 친구들 만나는 공간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면 좋을 것 같고 아침이라서 목이 조금 잠기네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사용하는 시간들이 나중에는 이게 메타버스야라고 인지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게 메타버스처럼 돌아가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멋지고 창의력 있는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목 저기 어린이집도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게 궁금해요라고 하는 것들. 혹시 은우도 지우도 궁금한 거 있어요? 예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아마 부모님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은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얘 컴퓨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중학교 컴퓨터요. 때 네네. 그 우리는 보통 듣기로는 거실에다 컴퓨터 둬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자기 컴퓨터 노트북 갖고 있는 친구도 많은데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만약 이제 뭐 나중에라도 이게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학부모 상담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고 컴퓨터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잘 쓰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돼. 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끝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영상처럼 스마트폰 세상과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세상으로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빨리 알려주는 게 좋은 거고 처음에는 이게 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과몰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야지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몰입 상태를 지켜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고 대신 이제 그게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너가 어느 정도 조건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너는 이거 어느 정도 매일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니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그쪽 세상의 특성들을 잘 모르는 엄마 아빠가 특히 주로 어머니라고 생각되지만 시간을 30분이면 정해주고 뭐 1시간이면 정해주고 학원 숙제하고 학교 숙제 다 끝나고 해라고 하면 애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밤 11시에 게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이나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자기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통제력이 생기고 자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거는 부모의 몫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언제나 그걸 만날 때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드는 게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야 아이스크림 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아이스크림 매일 한 숟가락만 먹어 하면 얼마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게 숙제 끝나야 먹고 학원 숙제 끝나야 되고 먹어야 오면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만 생각나는 거예요. 안 먹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지하기 때문에 그게 더 몰입이 되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 하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게임 30분 하라 그러니까 30분 내에 게임 해야 되니까 30분 동안은 전 세계가 차단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본의 아니게 더 많은 과몰입을 하기 때문에 야 아무 때나 먹어도 아이스크림 아무 때나 먹어도 돼. 대신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너가 알아서 먹고 예를 들면 두세 숟가락만 가지 먹어도 돼 했는데 그 애가 참 많이 먹겠죠.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라고 하면 거기에 욕심이 가거나 집중하는 게 떨어져요. 통제가 된다고요. 그 시간이 지나야. 근데 그게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그 언제 절제력을 기르겠어요. 그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갈 때는 얘기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우리 집 애들 키울 때도 뭐 지금도 이제 뭐 저녁에 게임하고 뭐 친구들 놀고 있는데 그 과정이고 아이들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게 걔네들 경쟁력이 돼요. 그걸 더 잘 다루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의 경쟁력, 자신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이 주제로는 한번 학부모님들하고만 한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가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질문 있어요? 제가 볼 때 질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박 목사님, 제가 오늘 답변했던 친구들 네네. 나중에 현장하고 확인해 주시고 은우하고 지우하고 예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은우랑 지우는 또 이렇게 잘 해줬으니까 저기 문화상품권 선물 주면 될 것 같으니까 네네네. 선정하고 나중에 그 전달 방법은 끝나고 저하고 한번 통화해서 네네네. 정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우리 배원철 교수님한테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